2003년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단독주택에서 혼자 집에 남아있던 60대 여성 유 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이 동네에 사는 69살 유모 씨가 집안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최근 수십억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유가족들의 말에 따라 금전 관계가 얽힌 원한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층 현장을 전부 살펴보고 2층을 살펴보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왜요? 마치 2층 어딘가에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아직 그 범죄 현장에 남아 있었던 범인의 살기가 아니었을까. 뭔가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있고, 그러면 원한을 품고 있는 금전 관계가 얽힌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돼서도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로 딱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부인과 함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고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일단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기동 61살 고모 씨 집에서 고 씨의 어머니 85살 강모 씨와 부인 60살 이모 씨, 그리고 35살 아들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회화동의 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87살 김모 씨와 간병인 50살 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불과 2달 정도의 기간 사이에 네, 그렇죠. 고급 단독주택에서 유독 노인들을 겨냥한 살해 사건이 4건이나 연이어 발생을 했다는 건데, 김희숙 교수님께서는 이 4건의 현장에 모두 출동을 하셨나요? 4건의 사건 같은 경우는 3번째, 4번째 사건이 저희 팀 담당이었어요. 구기동 사건은 2번째 사건인데 저희 팀 사건은 아니었어요. 옆 팀 사건이었는데 추가 현장 감식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었고요. 연쇄 살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수법입니다. 수법. 네, 범행 수법.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마당과 주차장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런 어떤 장소의 공통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격 부위가 전부 머리에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 네. 범행 도구가 같은 형태의 둔기라는 점. 네. 그런데 이제 2번째 사건인 구기동 사건에서 발견된 그 희미한 족적, 온전하지 않거든요. 희미한 그 혈흔 족적이 삼성동에서도 발견이 된 겁니다. 발자국이? 네네. 그런데 해화동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화동 사건은 불을 질렀다는 것만 달랐고 다른 모든 범행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그 앞선 3건과. 그리고 구기동 사건과 삼성동 사건에서 발견된 족적이 해화동 사건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번 사건 피해자였던 분의 두개골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어떡해.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두개골은 완전히 함몰된 상태입니다. 저건 진짜. 아니, 저만큼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 넓은 부위가? 그냥 밑으로 푹 빠져 들어간 거죠. 한머리라고 그래요. 야, 근데 무기가 얼마나 세고 강한 거였으면 저렇게 한 번에 훅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세상. 네. 장기가 보여요? 아, 이거 너무 네. 구체적인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두개골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뼈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쉽게 함몰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거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하나. 거 아닌가요? 하나 아니에요? 동그랗게 생긴 뼈 그럴까요? 아니에요? 뼈 하나. 사실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는 22개나 됩니다. 네. 두개골의 내구성은 이런 뼈들이 접합 방식과 전체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2개의 뼈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꽉 물려 있어갖고 이 충격을 받으면은 분산 완화시켜주거든요. 또한 두개골은 여러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동그란 도움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움 모양으로 건설될 지붕이나 다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물보다 훨씬 더 튼튼하잖아요. 네네.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단단한 두개골이 저렇게 한 큰 그 구멍이 날 정도로 공격당한 거면 도대체 어떤 강력한 돈기로 했길래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넘어지거나 다쳐도 사실 머리가 이렇게 깨지진 않잖아요. 그만큼 튼튼하니까 막 마음 먹고 가격을 해도 저렇게까지 함몰시키기는 웬만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흔적을 보고 어떤 도구를 썼는지 범행 도구를 추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고통스럽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를 파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위 면적당 걸리는 이 힘입니다. 이는 속도의 자승과 무게에 비례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려치는 속도가 빠르거나 범행 도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네. 이 상황 예. 그죠? 일단은 무거운 도구를 썼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당시 피해자들이 두개골에 있던 손상들은 면적이나 길이로 보아 아주 무겁고 큰 둔기로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상적인 흉기가 아닌 네. 전문 공구. 예를 들자면 건설 현장 등에서 쓰이는 커다란 쇠망치 같은 물건이 범행에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부술 때 사용하는 그 공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예, 맞나요? 예. 벽 허물거나 그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듣기만 해도 지금 공포스러운데요. 이 도구를 써서 살인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거를 그냥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도구들은 그냥 옆에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만 있어도 정말 위험한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보시면 이게 그거. 그거예요? 예. 야, 근데 이런 종류.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걸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고요? 예. 근데 이게 무게가 지금 제가 엄청나죠. 아까 지금 교수님이 들고 계실 때도 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그럼 가지고 다니면서 살인 도구로 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한마라고 부르는 대형 한마였습니다. 근데 들기에도 무거워 보이는데요? 예. 이거 한 4kg 됩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살인 도구로 썼다 함은 힘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사람일 거라는 예측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거는 용서가 안 되네요. 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걸 들고 다녔냐를 물어봐야죠. 이 범인이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범인은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큰 개 있죠, 개. 개를 상대로 해서 범행 예행 연습을 진행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처음에 개를 공격할 때 실험은 예기라고 그러죠. 날카로운 어떤 도구, 칼 같은 종류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뭐 여러 번 개가 찔려도 금시 사망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이건 살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둔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 가가지고 조금 전에 이정민 교수님 보여주신 저거예요. 한 4kg 정도 되는 햄머 이거를 범행 도구로 삼았는데 문제는 그 4kg 정도 되는 해머라면 손잡이도 길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 기르면 길어요. 이걸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중심도 범행할 못 때.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이게 들어가고. 짧은 거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주문 제작한 예, 거예요? 그걸 떼낸 겁니다.
공사장에 훔친 그 햄머 그 손잡이를 떼내고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장돌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그 망치. 망치 그 그걸 뽑아서 거기에다 끼운 겁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거예요. 장도리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도리 종류를 보면 나무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에 까맣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네. 있어요. 네네. 그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문제는 4kg 정도의 망치라면 짧은 손잡이로는 충분히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안 실리죠, 저거. 손잡이가 짧은 도끼로 진짜 장작을 잘 팰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예. 무게가 있는 만큼 손잡이 부분도 길어야 맞아요. 회전 반경이 커지면서 내려칠 때 제대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런 불안정한 도구로도 단단한 두개골을 완전히 무너져낼 만큼 강하게 피해자들을 가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오한마는 너무 자루가 길어서 어디 배낭에 넣을 수도 없고 코트자루에 숨기기도 어려우니까 좀 휴대하기에 편하기에 개조를 한 대신 자기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더 피해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내리치지 못하고 여러 번 가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이런 선택으로 인해 훗날 범인이 범죄 행각이 입증하는데 맞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건이 범행 그랬구나. 도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야. 직접 개조한 망치가 스모킹건이 됐다고요? 야,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막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작정을 하고 제대로 무기까지 만들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막 화가 났는데 너무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인 게 범인의 죄를 밝히라는 어떤 하늘의 뜻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범행 도구에 남아있던 스모킹 건이 뭐였나요? 피해자 중 한 사람이 DNA였습니다. DNA. 제가 이 사건을 자문할 때 이미 경찰에서는 범행 동거에 대해서 DNA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또 아무것도 검출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망치하고 아까 장돌이 나무로 끼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틈 사이가 있었어요. 네, 네. 그 틈 사이가 있었는데 이 혈액은 액체로 해갖고 이런 틈새로 밀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갔구나. 스며들죠. 이렇게 해서 스며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응고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분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딱딱한 피딱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세차할 때 되는 그 물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씻어내도 그게 안 씻어져요? 안 빠져나가요. 제가 이제 망치 그걸 보고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혈흔이 그래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판에서 DNA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해서 DNA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끼웠던 부분이 이만큼 끼웠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부분,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앞쪽 부분 셋으로 나누어 갖고 DNA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들어간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사람이 있을 맞아. 거고 섞였겠죠.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은 네. 그런 생각에서 셋으로 나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위가 아니라 세 개의 부위로 굉장히 와, 진짜 치밀하게 수사를 하셨네. 큰일 하셨다. 진짜 큰일 하셨어요. 그 결과에서 뭐가 나왔나요? 예, 이건 당시에 썼던 그 범행 도구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전체 파는 게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세 군데 상점을 돌아다녀 봤는데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다음에 무게도 이게 4kg입니다. 4kg. 회사가 근데 이제 같은가? 거의 다 이게 너무 기니까 네. 이걸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요 장도리를 요걸 빼고 장도리를 끼워서 썼던 거고 그 사이에 혈흔이 있어갖고 그거를 검사할 수 있던. 야, 근데 이 안에 찾은 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전문가시라고 하더라도
야, 저기까지 생각해내신 것 때문에 스모킹 건이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저걸 안 한 건 아니에요. DNA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처럼 그 안쪽을 상상을 못 한 거죠. 바깥에만 했어요. 국가수에서는. 요 안에 빼서 선생님이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생각해내신 거예요, 혹시 그 아이디어를? 그렇죠. 요 틈새로 들어간 피가 있으면 이거 갖고 DNA 검사를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1인자라. 예,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경찰부로 지금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거에 대해서 검사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결과 해체를 해서 DNA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해체해서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결과 범인이 경찰로 위장해 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던 황학동 노점상의 DNA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의 DNA가 나온 거네요. 뭐야. 이 망치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됐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족적도 나왔고 범행 도구나 수법도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네. 충분히 단서가 있는 것 같고 범인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결국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방을 맨 남자가 도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20, 30대 남자로 키는 170cm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입니다. 공개 수배를 한 거는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유영철이 잡힌 건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검거됐죠? 잘도 빠져나갔었는데. 전직 형사였던 분이 아마 이제 퇴직하고 나가가지고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출장 여성을 부르는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발신자 번호. 근데 이제 그 번호가 특정 번호예요. 그 네. 번호로 온 전화만 받고 여성이 나가면 매번 그 여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영철이가 또 출산 마사지사를 또 요청을 했어요. 출동한 파출소의 순경이랑 같이 현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유영철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처음 체포되어서 조사받을 때, 처음일 때 내가 이제 26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명? 그럼 자기 입으로요? 솔직히 26명이면 말도 안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돼요, 굉장한 진짜. 거죠. 부유층 단독 주택 맞아요. 살인 사건, 그 4건의 살인 사건 진범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경찰에서는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범죄자, 난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영철의 자백 진술을 받던 날 수사부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유영철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동 수사대로 좀 와달라. 네. 진술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사건 현장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네. 수 없는 내용들을.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막 쭈뼛쭈뼛 이제 머리가 쓰기 시작했죠. 그 유영철의 진술을 듣는데 막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맞아요. 네. 살해도 살인데 저는 이 범행 수법이 이거 심하게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신의 손이 저렇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을 정교하게 다 오려버렸죠.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 근데 그럼 어떡해요? 그 누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문으로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신원 확인은 유전자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유전자를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15일. 너무 길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을 채취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손에서? 네, 내가 지문 채취하러 가겠다. 유전자는 너무 늦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김 형사 알잖아, 봤잖아. 시신 이미 썩어버렸어.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응? 이주를 안 돼, 안 될 기다리죠. 거야. 그래도 저는 거기서 굽히지 끝까지. 않고 부검일 날 지문 채취하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도 지문이 다 사라져버린 이후에 이게 과연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네. 당시 제가 피해자들의 지문을 채취를 했었잖아요. 그 피해자의 지문 중 한 개입니다. 이 지문이 여러 개 지문이 아니고 네. 이 손가락 한 개의 지문이에요. 한 개의 하나를 지문을 이렇게 네, 지금 반복해서 찍어본 거네 네. 지금. 그리고 이 뒷면 이면지에도 저렇게 찍혀 있어요. 몇 번 찍었을까요? 수십만 번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충 수백 번. 여기만 해도 한 몇십 개 되겠죠. 네. 61. 네, 저도 아, 네. 써봤어요. 여기만 61개죠. 뒷면에도 있거든요. 네. 이게 한 사람의 지문 중에 손가락 한 개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찍은 거거든요. 잘 안 나와서 여러 번 찍으신 네, 거예요? 네. 나올 때까지 찍은 거지. 나올 때까지. 제가 이거 그날 피해자 야. 지문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돌아와서 지문 감정을 하면서 제가 세어봤어요. 제가 봐도 "헉, 내가 이렇게 많이 찍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세어봤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161번을 찍었더라고요. 161번. 네, 한 손가락을.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찍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160개가 아니라 네. 한 개의 손가락을 한 개의 160번 이상 손가락에서 찍었다고요? 161번을 찍었던 거죠. 교수님 진짜 최초의 여성 CSI 같으신 것 같아요. 예, 왜 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모습이에요?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가 많이 훼손됐잖아요. 많이 훼손됐고 이 지문을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제 살인 거죠. 살이 부패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문을 왜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보셨죠? 네. 그럴 때 왜 그냥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고 손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잖아요. 네. 앞날이라고. 그러면 이쪽 지문은 전부 다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예. 없죠. 오려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옆쪽. 측면에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문 상태가 훼손됐고 이미 또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네, 저렇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은 변사자나 아니면 사망자 또는 살인사건 피해자 이런 시신들의 지문을 채취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고온수별 처리법, 그다음에 이런 분말이나 이 붓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테이프 기법, 네. 그다음에 뭐 실리콘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신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요. 네. 시신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시신인지 아니면 물속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신인지 아니면 심하게 부패된 시신인지 그 시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런 기법들은 한 가지 기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지문을 얻는 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살해돼서 사망한 지 13년 된 시신의 지문에서도 제가 지문을 찍어봤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문 상태가 뭐 표피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진피만 남아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도 이제 이 롤러, 지문 잉크를 이렇게 발라서 롤러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요. 그 기법으로 지문을 채취했을 때가 가장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그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롤러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지문 채취 부위가 말라 있어야 돼요. 네. 예. 젖어 있으면은 잉크를 바르거나 분말 같은 거를 바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닦는 거죠. 뭐 마르게 하는 것은 뭐 알코올로도 뭐 닦을 수도 있고 또 뭐 키친 타월, 뭐 드라이기로 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말려놓으면 다시 여기가 지금 살점인 거잖아요. 살이에요. 네. 지금 오려버렸으니까 살이 나온 살이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살이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과서에서 보건하기에서 또 시신도 물로 깨끗이 씻어놨기 때문에 물기가 충분히 지금 묻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기를 제거를 했는데도 다시 또
그리고 물이 스물스물 나오고. 배어 나와서 또 젖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지문 한 개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각자 개인의 고유 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지문은. 네. 그래서 그걸로 개인 식별을 하게 되는데 그 식별을 하는 그 고유한 특징 그런 특징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문을 찍었다고 해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잖아요. 네.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붙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 특징이 나오도록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문을 채취해서 또 제가 직접 감정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지문을 이렇게 채취해서 화대경을 대고 지문을 살펴봤어요. 특징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채취. 또 했는데 특징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럼 또 다시. 왜냐하면 감정이 될 만한 퀄리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걸렸고 161번이나 되는 여러 번의 시도를 했던 겁니다. 지금 편안한 책상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불편하게 쪼그려 앉으셔서 네. 저 지문을 160번 이상 채취하려면 정말 몇 시간이 걸렸을 텐데 네네. 그렇게 국과수에서도 말리고 동료 네네. 경찰분들도 말리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문 채취에 매달리셨던 이유가 네네. 하루라도 빨리 네. 이분들의 신원을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네. 이분들의 시신을 제가 직접 받고 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의 신원을 꼭 확인해서 가족들을 찾아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저런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유가족들은 내 딸이 지금 왜 안 들어오는지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네, 마음을 네.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니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명감이죠. 네.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 그다음에 지문 감정관으로서의 사명감.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런 살인 사건이나 사망자 또는 무슨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네. 우리 경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신원 확인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가슴을 졸이며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희생된 피해자들의 신원을 꼭 확인해서 가족들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네. 제가 얼마나 이 신원 확인하는 부분에 그 마음이 간절했냐면 그 사망자의 시신의 그 손목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그 시신을 붙잡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시신한테 언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문을 잘 채취하도록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도와주면 제가 지문을 잘 채취해서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언니가 누군지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계속 시신하고 기도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 채취하는 데 열중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시신과 얘기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도와주던 직원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더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문을 채취를 했고요. 이 지문을 아까 그 제가 161번 찍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지문을 채취해도 막 안 될 때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문 채취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뭐 교수님 실력도 실력이시지만 그 진심이 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너무 울컥하네요, 진짜. 예. 아마 그날 네. 교수님을 보신 많은 분들도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지문 채취가 안 될 거라고 국과수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지문 채취하러 오지 마. 우리가 유전자를 해줄게. 그랬던 국과수였기 때문에 부검하던 날 저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따로 지문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준비된 게 없었어요. 네. 부검이들은 서서 부검대에 있는 시신을 부검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검실 한쪽 구석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문 채취를 했는데 1번 시신 부검을 하면은 1번 시신에서 손목 2개 있잖아요. 왼손 오른손. 예. 2개를 가져와서 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 채취가 막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국가수 한 직원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뭐 우리가 학회에서도 이렇게 만났고 했던 그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던 직원인데 저희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되는데 와서 경찰이 고생하느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저희는 계속 지문 채취하는 그 작업에 열중을 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한 분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국가서 법의학 과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감동을 하신 겁니다. 야, 정말 경찰 대단하다.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분들께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책상을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네, 그 다음부터는 서서 일할 수 있었어요. 이재 씨,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해 보셨나요? 쪼그리고 앉아 보셨나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차마 제가 네. 이 관절도 아프고 일어나면 막 쥐나고 네. 사실 한 10분, 20분만 앉아 있어도 이게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잠시만 쭈그리고 앉았어도 다리 저리고 아파요. 아프잖아요. 많이 아파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아픔을 예, 덜어낼 느끼지 수 않고 서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 채취할 수 있게 됐죠. 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참 그러네요. 그 상황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앉아서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서 해도 살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제가 정말 미처 몰랐구나. 저 상상도 못했어요. 저렇게 시신의 손을 붙잡고 종이에 160번 이상을 찍어가면서 와, 저렇게 땀을 흘리셨다는 거는 정말 제가 짐작도 못했네요.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조끼거든요. 네, 저기 네. 입고 계신 사진 속에서 입고 네네. 계신 조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겁니다. 이게 꽤 크고 헐렁했어요. 당시에는. 네. 제가 지금보다는 날씬했으니까 제가 이 조끼를 아침에 가지고 나오면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지금은 딱 맞더라고요, 제한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몸이 날씬했으니까 이 옷이 매우 컸어요. 네. 헐렁헐렁했어요. 약간 남자 사이즈 작업하기 편하라고. 네. 따로 그때는 뭐 여성 사이즈, 여성 남성 사이즈. 사이즈가 없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급받은 이 작업복입니다. 예. 이걸 입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저렇게 이제 앉았잖아요. 네. 앉으면 안 그래도 커서 헐렁한데 이게 지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입고 앉으면 이 지퍼 부분이 이렇게 쑥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물론 예. 예. 그런데 이 옷 부분에 시신의 그 부패 조직이 이렇게 허옇게 떡칠이 돼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열중해 계시니까. 네, 너무 그 작업에 열중하느라고. 왜냐하면 손을 붙잡고 계속 들여다보고 또 다시 찍고, 예, 또 들여다보고 찍고 그러니까 이 손목이잖아요. 손목이 이제 옷에 이렇게 쓸렸을 거 아니에요. 예. 단진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냄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냄새 그 냄새 어떤 냄새가 네. 많이 났나요? 부패 냄새. 부패 냄새가. 네. 그날이 중복날이었거든요. 네. 그 중복날이었으니까 매우 더웠죠. 네네네. 그리고 시신의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중복날이어서 국과수에서 야, 우리 수박 먹고 잠시 쉬었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과수 그 부검실 옆에 있는 사무실로 전부 다 예, 가서 이제 수박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수박을 한쪽을 받아서 이렇게 한 입 베어 먹고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후 하면서 이제 안도에 이제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있는데 부패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그 부패 냄새가 우리 옷에 밴 냄새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는 듯한 그런 냄새인 거예요. 여기 사무실이고 분명히 내가 작업할 때 썼던 장갑도 다 벗어놓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손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냄새 날 곳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사무실을 다 둘러봤죠. 어디 날 데 없나? 사무실이니 부패 냄새가 날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다 말고 제가 옷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하얗게 떡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해, 다 묻었구나. 근데 이 시신 조지 하얗게 묻은 것은 시신이 이제 실화파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실화파가 돼 있어서 그 조직이 우리가 빨래를 하면 빨래비누가 이제 물에 푹 젖으면 네. 빨래 이렇게 문지르면 하얗게 묻잖아요. 네, 네. 딱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을 손목을 붙잡고 지문을 채취할 때 이렇게 떡질이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저는 금세 그걸 알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냄새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눈치는 못 챘어요. 각자 자기 생각 막 너무 다들 힘들었잖아요. 부검이들도 힘들고 우리 또 같이 갔던 직원들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이미 아직 눈치채지 않았을 때 저는 그냥 그대로 수박을 내려놓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야, 잊혀지지 않으시겠어요?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이 옷이 복장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더 좋은 조끼로 바뀌고 이 옷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옷이 20년이 넘은 옷인 거잖아요. 간직하고 계신 제가 간직하고 거예요? 있죠. 네, 너무 제가 역사적인 옷이라 그러네요. 버릴 수도 없고 저의 그냥 보물 같은 옷. 네, 나중에 제가 죽으면 유품으로. 네, 그래서 이 옷을 다른 옷은 바뀌어서 다 버렸어요. 네. 단 우리 이제 경찰 제복 이렇게 수거하는 데다 다 버렸는데 이 옷은 제가 너무 역사적인 그 옷이라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옷을 입고 수많은 살인 사건 현장을 이렇게 누볐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옷은 버릴 수가 없어서 버리지 제가 마세요. 잘 너무 소중한 옷이고 네. 그래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옷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네요. 너무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께 이 옷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갖고 와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과 네.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조끼잖아요.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경찰 박물관에 진열될지도 그럴까요? 몰라요. 네. 아마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다시 그 지문 채취로 돌아가서 네, 아까 손가락 하나의 지문만 채취하는데도 160번 이상을 찍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지금 문제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고 네, 시신도 한 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피해자가 다수잖아요. 네. 도대체 총 몇 개의 지문을 결국 찍으신 건지 궁금해요. 발굴된 시신 중에 일부는 완전히 백골이 된 시신도 이제 몇 구 있었고요. 우리 팀에서 이제 발굴한 시신이 8구였어요. 네. 그나마 이제 백골이 안 된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 8구에 대해서 지문을 채취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한 구는 너무 부패가 심해서 채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취를 했는데도 감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총 7구에서 이제 70개인 거죠. 70개의 손가락에서 총 250번에 네네. 그날 사무실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이제 지문 감정 작업을 하는데 제가 찍었던 그 쪽지문 네. 그 피해자한테 찍은 지문은 온전한 지문이 아닌 거잖아요. 네. 아주 쪽지문이죠. 네. 쪽지문도 그냥 보통 쪽지문이 아닌 정말 힘든 쪽지문, 퀄리티가 아주 최하의 쪽지문, 그 쪽지문과 실종자, 네. 그다음에 가출인으로 신고된 사람들, 대상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 지문, 대조.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경찰의 지문 자료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문 자료는 경찰청에 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문, 실종자와 가출인 그 사람들의 지문과 제가 찍었던 쪽지문과 1대1로 감정을 했었죠. 다 눈으로. 네, 돋보기. 그렇죠. 예, 되고. 돋보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감정을 했고요. 그 결과 그날 밤에 전부 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7명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죠. 와. 제가 이제 우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 직무 강의를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늘 이 사례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신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경찰관들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의 그 간절함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시신을 발굴하게 되면 먼저 이제 큰 천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그 조각 한 조각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번호가 18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유영철이 그 시신을 훼손할 때 이제
회상하기를 몹시 힘들었다. 네. 시신 훼손에만 3-4시간이 걸렸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유영철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시신 해부 방법을 뼈를 보고 이제 공부한 거고, 더욱이 또 의대생들이 보는 해부학책을 구입해 갖고 보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거죠.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얘 진짜 미친놈이네. 동시에 현장 감식도 했었는데 살해 장소가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도 불 끄고 저희가 루미노를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막 화장실 여기저기서 막 번쩍번쩍 발광을 하는 거예요. 혈흔의 흔적인 거죠. 그리고 천정을 봤는데 천정에 비산혈흔. 네. 충격할 때 비산된 비산혈흔, 그다음에 인체 조직. 그게 아직 그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여러 번 대면하셨잖아요. 어때요? 만나봤을 때 느낌이?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요? 네. 수사부장님의 그 호출을 받고 기동 수사대로 갔었던 날, 제가 이 사람 진술이 맞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고 있는데 유영철가 저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영철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당신 누구야? 당신 피해자야? 혹시 나 알아요? 현장에 거기 있었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수사부장님께서 얘기를 했죠. 이분은 당시 현장에서 나와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님이시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진술해라.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아 그래요 수사관? 여기 왜 있는 거야? 여자가 여기 왜 있어? 계속 쭝얼쭝얼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때 너무 불쾌했습니다. 수사관이면 사실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존재 아닌가요? 생각할 수 이게 괘씸하게 여성이라고 좀 우습게 본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유영철이 지금 보면 11개월가량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꽤 긴 시간인데 잡히지 않고 수법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살인을 저지른 걸 보면 보통 치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쇄살인에 대한 FBI 범죄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유영철은 체계적 범죄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계적 범죄자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3가지 전략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도의 계획성.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세 번째는 사법기관의 회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고도의 계획성은 범죄를 신중하고 상세하게 계획하고요. 범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영철은 자신보다 약한 노인 위주의 피해자 선정과 공개 수배 등 CCTV가 공개되자 여성 유인 살인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요. 여성 유인 시에도 피해자의 핸드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영철의 범죄 전문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사후 시신 훼손을 위해 도서관에서 인체와 관련된 책을 빌려서 공부하였고요. 사진 자료가 부족하자 병원에 가서 자신의 전신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관절 부위들을 관찰하고 사후 훼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영철의 사법기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실종되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피해자를 선택하였고 시신을 나누어서 안매장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갖고 치밀하게 살인을 용의주도하게 저지른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 유영철은 원래는 그냥 절도범 출신이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살해까지 하는 살인자가 된 거죠? 유영철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는 그가 처음 살인을 저질렀던 2003년보다 1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인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1년 유영철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해 9월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유영철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길 기원하고 있었는데 기도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숩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품고 나중에는
원망과 함께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벌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유영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예.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형을 받기 싫어서 십자가 쥐고 있었는데 유영철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형을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꺾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두렵고 처벌받는 게 무서우면 두 번 다시 범죄에 안 저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범행은 지속됩니다. 절도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 특히 그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경찰관 신분증을 그쵸. 많이 위조해 쓰기도 했고요. 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강간죄 등등으로 교도소를 이제 들락거리게 됐고요. 결국 그 이제 계속 그렇게 뭐 사고만 치고 교도소 들락날락하면 어떤 여성이 같이 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혼 당하면서 그 당시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의 양육권마저 완전히 이제 박탈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XX 새끼라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까지 듣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마 유영철이의 이 뇌리 속에 어떤 이 아내에 대한 증오,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폭넓게 여성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걸 보입니다.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전혀요. 분노로만 표출이 된 거군요. 근데 이제 아내를 살해하면 자기가 용의자가 되니까 그리고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살해하려고. 그랬다가 아내 살해 안 하고 돌아오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리고는 분노를 다른 대상을 사람들한테.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예. 그 와중에 자기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또, 야, 네. 유영철은 당시 교도소 병가에 출소하면 살해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적으며 그동안 보도된 여러 살인 사건들을 분석했다고도 해요. 이때부터 완전 범죄를 통한 살인,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혼에 따른 유영철의 절망과 분노가 평소 적대감을 갖고 있던 부유층과 기독교에 전이되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정원을 가진 큰 부잣집, 즉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고급 주택, 그러니까 교회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노렸는데 이 범행 수법이 공개되니까 또 공개 수배가 되니까 대상을 바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유영철은 사회를 향한 복수의 성격으로 살인을 벌이다가 사회적 약자로 타깃을 바꿨는데요. 자신이 손쉽게 유인할 수 있는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죠. 전화 한 통이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곳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살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출장 안마사와 전화방 여성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모습으로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기억나는 저 기억나는 게 저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이거 정말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죽을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약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인 저항을 하는 사회 운동가인 것처럼 혁명가인 것처럼 영웅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인의 그 개인 생활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여성들하고 교제도 하고 했으면서 대단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변명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영철이 자신의 전 여자에게 품은 분노를
같은 직종의 여성들에게 투사했다는 점입니다. 투사란 정신분석 이론에서 다루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한 일종인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문제점, 즉 죄의식, 열등감, 공격성과 같은 감정 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도 투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유영철은 전에 만난 여자들에게 가진 감당하기 힘든 분노를 그들이 아닌 외부 대상, 즉 같은 직종의 여성들에게 투사해 살인이란 형태로 분노를 표출한 거죠. 야,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비겁하다 못해 진짜 찌질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왜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건가요? 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곧바로 경찰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영철은 부유층 대상 살인 범죄를 4건 저지른 뒤에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며 전화방에서 만난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귀게 되는데요. 2004년 1월 유영철이 저지른 절도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자 여자친구가 유영철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던 유영철은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그 여성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말도 없이 이사하면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유영철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까 고민했는데요. 살해하자마자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고 맙니다. 대신 그녀와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실종되더라도 찾거나 신고될 가능성이 적고 무엇보다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성매매 여성들을 살해해서 전 여자친구에게서 느낀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계속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떠나면 아 그냥 나를 여자들이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 여자에 대한 집착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어떤 여성이라도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어떤 여자가 만납니까? 근데 사실은요 유영철이가 생긴 건 희멀건하게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니, 얼굴은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의 여성들이 회피하는 어떤 인상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늘 하는 짓이 나쁜 짓이니까요. 금세 이제 그분들이 눈치채면 사라지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무슨 새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혼을 당하고 충격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화방에서 여성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은. 근데 그 여성한테 결국 또 전과 사실이라든지 유부남이었던 사실이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성이 또 그 유영철이 차버립니다. 잘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그때 이제 그 여성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 살해하고 나면 바로 본인이 유력한 용의자니까 그걸 빼버리고 그 여성하고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이른바 얘기하는 출장 마사지하는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체한 겁니다. 진짜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투사. 네. 그러니까 정작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네. 표출을 한 건데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한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 합리화란 개인이 수용할 수 없는 다른 동기들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설명을 하는 정신 과정입니다. 이렇게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의 이유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발언을 할 당시 유영철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즐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영철이 조사받을 때 김미숙 교수님께 보였던 태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종의 과시인 거죠.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관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즐기는 겁니다. 마치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흥분해 있을 때처럼 과장된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엔
낯선 여성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피해자인가 아니면 목격자인가 궁금해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있어? 여자가 왜 있어? 이런 식으로 재차 반응을 했다는 건 과도한 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컨트롤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참 이런 사람 우리가 그 관종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들을수록 더 찌질해지네요. 예. 되게 여자를 의식하는구나. 네, 그 외에도 정남규가 저지른 이문동 사건을 자신이 했다고 거짓 자백하거나 맞아, 거짓. 맞아. 청파동 노파 살인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또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이는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영철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통해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걸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를 잘해주는 척 수사관들을 속이다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관을 조롱하는 걸 즐긴 거죠. 갖고 논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영철은 조사 받을 때도 경찰관의 질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해요. 그리고 또 자기 이로 자기 이 안을 전부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네. 이제 우리가 시신 발굴을 끝내고 유영철이가 조사받고 있는 기동 수사대로 유영철이 유전자를 채취하러 갑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채취하게 되면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는데 이런 이제 면봉을 가지고 입에 넣어서 양쪽 볼을 쓸고 그다음에 이 닦듯이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닦아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를 채취하기 전에 이미 유영철이가 입 안에 상처가 가득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저한테 또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한쪽에 비켜 서 있었고 같이 갔던 우리 남성 경찰관 동료가 이 면봉을 유영철의 입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아마 자기 상처를 건드렸나 봐요.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로 우리 직원을 확 밀치면서 아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우, 성질도 괴팍하구나. 뭐가 아프다.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자해를 했었으니까. 크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갑자기 유영철이가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하더니 자기 입에다 탁 넣어서 이러니 피 묻겠지. 보니까 피가 있잖아요. 야, 이거 봐요. 내 입에 피 나겠잖아. 나 아프겠잖아.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때는 거예요. 참. 자기 몸에서는 피도 한 방울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프다면서 이게 떼쓰는 게 사실 아이들, 유치원생, 막 꼬마 아이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게 참 이게 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죠. 2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도 또 안매장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입에 좀 피 좀 나고 좀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가소롭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 피도 자기가 자해해서 나온 피였는데 말이에요. 타인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몸은 소중하게 여기는 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너무 나쁘다. 네. 근데 유영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별거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만큼 잘나고 똑똑하다. 내 살이는 정당하고 그다음에 뭐 내 판단은 옳아. 알겠니?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04년 12월 20명을 살해한 혐의 이외에도 방화, 절도 등 수많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결국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2004년 9월 달에 재판을 받던 그 유영철이가 검찰하고 경찰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는 나 이제 법정에 나오기 싫습니다. 이러고 그 발언을 했어요. 당연히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전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같은 인간이라는 종족인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고도로 발달된 사이코패스가 또 우리 세대 안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사건이 벌써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퇴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런 시스템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지만 지금은 절대 이제 어림없죠. 예, 바로 검거됩니다. 네, 유영철이 말했었죠.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유영철 자신이 아니었나요?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